BTV 동진 파야키아 이홍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작년 11월 출시 이후 약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한 챗GPT. 저희도 한번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근데 평론가님도 거의 휴먼 AI 아니신가요? 700페이지 정도 되는 벽돌책을 대본 없이 바로 이렇게 리뷰를 1시간 동안 하시는 자,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만 기반으로 답변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평론가는 누구일까? 일단 밑밥을 좀 깔죠. 사회성이 있네. 일단 안 나왔고요.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김영하 씨를 문학평론가로 묘사하고 있군요. 네. 황석영 씨 작가를 또 영화평론가로. 영화평론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동주 씨는 또 이제 미술평론가예요. 네, 북간도에서 이분이 뭐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자, 챗GPT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동진 평론가가 빠졌다는 사실. 일단 영화 평론가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챗GPT 주가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영화 평론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동진 영화 평론가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바로 또 받으시는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진짜 몰라? 일단 사과는 빠릅니다. 사과의 아이콘이에요. 이제 와서 늦었어. 무슨 이제 와서 이동진이 한국에 무슨.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는 척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영화는 2번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고민하고 있네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참 걸리나 봅니다. 자, 이동진 평론가가 쓴 한 줄 평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줄 평. 이거 재밌다. 3개만 뽑아줄래요? 이게 뭐야? 섹스 장면이 없어도 섹시하게 연출될 수 있다? 제가 그런 한 줄 평을 썼다고요? 그랬으니까 나온 거 아닐까요? 하필이면 처음으로 얘기한 게 섹스 장면이 없어도 영화는 섹시할 충분히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게 제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요? 이렇게 쓰신 말 중에서 하나를 이제 캡처해서 온 것 같습니다. 담배와 술은 놀이의 도구가 아니라 심연의 관문이다? 이건 어디에 것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제가 했다고요? 섹스 장면이 없어도 영화는 섹시할 수 있다는 오히려 아가씨보다는 박찬욱 감독의 최근작인 헤어질 결심에 해당하는 말일 텐데 아가씨에는 섹스 장면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배와 술은 놀이의 도구가 아니라 심연의 관문이다라는 저런 어색한 표현을 제가 쓸 것 같지 않아요. 심연의 관문이란 말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고요. 자, 어디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끌어온 거니? 당황했어요. 당황해야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네요. 당황해야지. 주가 떨어져야지. 역시 또 사과는 빠르죠. 이동진 평론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부 대표적인 평론가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옳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5분 만에 챗GPT 이미지는 거의 바닥으로. 좀 라이트한 질문 가볼까요?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 일단 방어적으로 시작하네요, 항상. 일단 밑밥을 잘 깔아요. 정신 분석학자 같아요. 정리하면 이제 강렬한 상황을 경계하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경고, 위험, 강렬한 감정이다라는 건. 빨간 안경을 쓰는 사람이 주목받고 싶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하거나 주의를 끌어들이거나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누구 눈에 띄고 싶지 않으면 빨간 안경을 안 쓰겠죠. 다만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빨간 안경을 쓰는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주제를 빨간 안경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고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빨간 안경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자, 요거는 좀 딥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봉준호 감독 스타일로 단편 시나리오를 써줘. 주인공은 빨간 안경을 쓴 수지벽이 있는 이동진 평론가야. 엔터. 단편 시나리오 엄청 길 거 아니에요. 일단 아무리 단편이라도. 근데 내가 알잘딱딱센 좀 짧게 써줍니다. 이 봉준호 감독이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많이 들고 나오니까 바로 사회적 문제 나오죠. 일종의 로드무비군요. 어떠세요?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까 달편보다는 재미있는데요. 정색하고 말을 하면 저건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시놉시스를 썼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동진 평론가에 대한 한 두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주었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것과 봉준호 감독에도 말할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 사회적인 주제를 주로 다룬다라는 것을 합쳐서 만든 어떤 양자사의 스토리로 보이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 같습니다.
창의성이 전혀 없다. 낮춰보려고 하는 생각 전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막 그 감탄하고 싶어가지고 좀 막 이러는데. 썸네일 텍스트가 상상이 되네요. 네. 챗GPT는 엉터리다. 아직은 제가 벌어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거 아니네요. 뭐 챗GPT와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 대결 뭐 이런 거 기대했었는데 말이죠. 아직은 뭐. 이번 조금 더 끌어내 볼게요. 챗GPT가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질문들도 몇 개 창의성을 많이 주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매우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를 한번 써봐라. 이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 같네요. 자, 2040년 바로 갑니다. 미래오손 나의 연인. 일단 좋아, 제목은. 아까보다는 나아. 네. 기본적으로 좀 시간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창작의 고통을 느끼나 봐요. 자,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느껴지죠? 매우 창의적으로 써달라고 한 결과가 이겁니다. 네. 세상에 없는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스토리를 쓰지 않았나? 뭐 클리셰 덩어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럼요. 일단 뭐 떠오르는 영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있을 거고요. 다만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이 버전으로 얘기하면 철수가 예린의 곳으로 오는데 이 반대로 여기서는 예린을 철수의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구조라는 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썸머 필름에 관한 또 지난 여름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자,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네. 마블의 퀵실버와 이터널스의 마블이죠. 마카리와 DC의 플래시 중에 누가 가장 빠를까? 셋 다 거의 뭐 음속과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걸로 유명한 캐릭터들이죠. 또 이거 대답을 피해가네요. 그래도 한 명을 굳이 뽑는다면. 네, 처음으로 유의미한 답변이 나오네요. 이건 재밌네요. 퀵실버와 마카리가 플래시보다 약간 부족해 보인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답변을 하는 그 특히 첫 질문을 받을 때의 방식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제시하기보다는 책 잡히지 않는 답변을 먼저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안 되도록. 맞추는 것보다는 틀리지 않는 게 더 주목적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답변은. 그러다가 이제 굳이 같은 표현을 집어넣어서 하면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호날두와 메시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가? 그러면 한 답변을 안 하겠죠. 계속 집요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메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챗GPT가 삼행시를 잘 지어요. 그래요? 이 작은 체포 속에서 동의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진정한 최초의 내일을 꿈꾸라. 좀 더 웃기게 지어볼 수 없을까? 그나마 재밌네요. 이동진의 장황한 글쓰기도 평론가로 살기 힘들다 해서 동동이한 진진이가 동동이한 진진이는 어느 나라? 이 제일 재밌다. 좀 창의적으로 해달라고 한번. 이거 찬양을 너무 웃기게 써달라고 한 거 아니죠? 아까 웃기게 해달라 해서 학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사회생활을 참 잘하네요. 그의 존재가 나를 변화시켰대. 자, 이번에는 영화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21세기 한국 영화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최고 매겨죠. 영화? 올드보이 1등, 괴물 2등. 맥이? 맥이 의외네요. 노무현입니다. 봉준호 삼색사막 트릴로지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시간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고요. 아가씨, 쉬리, 범죄와의 전쟁, 타짜. 어떤 기준으로 매긴 거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평가나 시상 이력들을 종합해서.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들어가도 시간이 아니라 다른 영화가 들어갈 것 같은데 또 기생충 같은 영화는 없네요. 요즘 핫한 챗GPT로 광고를 만들어 볼게요. 병품 혜택에 몰빵하기 위해 광고는 싸게 만들기로 했묘. 광고가 담아야 할 내용을 입력해보죠. 개면연 새 출발 이벤트를 알리고 SK 브로드밴드 장점 어필하고 농담 넣어 재미있게 해줘. 결과물을 볼까요? 개면연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시발 이벤트. 토끼보다 빠른 인터넷과 토끼 번식량처럼 신작이 들어가는 BTV를 신규 가입하고 상품권 45만 원과 4천만 원 상당의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이상하지만 광고 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21세기 세계 최고 영화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그럴 만한 어떤 저게 있네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태양별이. 일단 태양별이는
태양별이가 웨스 앤더슨 영화가 아니고 태양별이는 20세기 영화이고요. 디 오리지널이라고 21세기에 개봉해서 21세기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뭐 예,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 영화에 비해서. 인셉션, 라라랜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전부 다 대중적으로도 크게 성공하면서 평단에서도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뭐 빅쇼트나 드라이브나 히든 피겨스나 어바웃 타임도 좋은 영화들이죠. 다만 21세기에 이 네 편을 왜 집어넣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마블 영화가 요즘 재미없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 체계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지루한 스토리, 과도한 캐릭터 수, 지나친 액션 요소. 4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실제로. 예, 여태까지 나왔던 답변 중에서 가장 유의미한 답변인 그쵸. 것 같아요. 근데 유의미한 답변으로 보이는 실제로 다 1번부터 5번까지 5번은 좀 잘 모르겠고요. 네. 4번까지 요소를 특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다 맞는 얘기죠.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들의 차기작이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측도 과연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명성이 패러사이트를 파라독스라고 하는군요. 네, 참 패러독스네요. 어쨌건 예. 성공할 것이 봉준호로 예측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재밌는 대답이지만 봉준호 감독이 5명 중에서 가장 현재 성공했으니까. 그래도 굳이 말한다면 누가 제일 뛰어날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피해가네. 야, 답변을 안 하는군요. 치사하다. 치사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한국의 차기작이 가장 기대되는 40세 이하 신인 감독은 김정관 감독님. 야, 이거 김정관 감독님이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김정관 감독이 40세가 넘었고요. 네. 국가부도의 날을 만든 감독은 김정관 감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김정관 감독님이 신과 함께 시리즈 3편 준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전혀 아니죠. 와, 진짜 이거 전부 다 틀린 문제 있네. 아니, 답변은 이렇게 틀린 거를 당당하게 한다니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과 인터뷰가 있어. 아바타를 주제로 질문 6가지를 뽑아봐. 그래서 평론가님이 실제로 이거 다음 인터뷰할 때 질문하시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화를 내고 나가지 않을까요? 일단 시작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뭐 할 법한 질문이죠. 나쁘지 않죠. 질문을 잘하네. 이거는 뭐 충분히 유의미하네요. 다만 이제 질문이 얼마나 엣지가 있고 훌륭한지를 별개로 질문의 효용성에 맞는 그런 괜찮은 답변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자가 만약에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 평론가가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이 중에 한두 개를 뽑아서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심층적이고 참신하고 예리한 질문 10가지로 제임스 카메론이 화를 내도 괜찮아. 예. 감독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할 수 있대요. 현재까지 본 거에 따르면 일단 팩트가 틀린 게 너무 많고 생각보다 많네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것을 제가 물어봤을 때 뭘 주면 그걸 고스란히 쓰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뭔가 나의 창의성을 건드리는 뭔가 팁을 얻어서 뻗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주고받았던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저를 뭐 지적으로나 다른 쪽으로나 창의적으로나 자극하는 걸 만난 적이 없고요. 현 단계에서는. 또 한 가지는 이 정보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반만 해. 10마디 하면 10문장을 말하면 10가지 사실을 말할 때 5가지는 거짓말이고 5가지는 진실이라고 말해 보세요. 그게 더 애매하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상 다 거짓말하는 것하고도 차라리 다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제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기꾼들 같은 경우에 사기를 어떻게 치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패턴으로 사기를 치겠죠.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것들을 지식들을 모아놓은 많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이트들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틀린 정보와 맞는 정보가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의 판단 능력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어느 게 틀린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인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고 뒤섞여 있다면 사실은 맞는 정보도 맞는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잖아요. 주로 책의 형태로 만들든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크레디빌리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GPT의 변명 중에 하나가 인간이 오류가 있는 정보를 올렸기 때문에 나도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류가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재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사실은 기대가 컸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밥줄 끊기는데 이런 생각도 하다가 내가 또 무슨 생각도 했냐면 나는 이미 벌써 20몇 년 했으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현 단계에서는 전 뭐 한참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